오늘은 굉장히 이제 야놀자가 작은 기업일 때, 즉 거의 거래액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부터 현재 저희가 작년에 통합 거래액이 27조 원 정도가 됐었거든요. 그 여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포커스는 창업 관점에서 초기에 저희가 어떤 생각으로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그려왔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발전했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해하고 있는 가장 유망한 AI 영역이 무엇이고, 그러한 영역에 대해서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배우거나 느끼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보면은 크게 키워드가 3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Vertical AI이고요. 두 번째가 자동화, 그리고 세 번째가 초개인화입니다. 근데 이 3가지 단어는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Vertical AI라는 것을 제가 한 4년 전부터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거의 이 용어를 쓰지 않다가 최근에는 이 용어가 들어가 있는 컨퍼런스나 포럼도 많이 열리더라고요. 에이전틱 AI와 연결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라는 부분도 결국 우리가 AI를 통해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를 보면은 약 1년 반 전에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내려서 다운타운까지 쫙 가면은 거기에 빌보드가 한 7, 80개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충 세어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쓰이는 용어들의 변천사를 볼 수가 있었어요. 1년 반 전에는 그냥 AI 혹은 제너러티브 AI가 주로 거기에 있는 용어로 쓰이다가, 제가 한 올해 초쯤 가니까 거의 한 3분의 1은 에이전틱 AI 혹은 AI 에이전트로 키워드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높은 확률로 내년 중후반쯤 가면은 로보틱 AI가 거기를 다시 한번 채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AI라는 것은 현재로는 우리는 그냥 온라인 환경에서 내가 뭔가 질문을 하거나 뭔가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거지만, 모든 기술은 물리적인 환경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로보틱으로 연결될 거고, 그러한 환경 내에서 자동화라는 거는 단순하게 로보택시 같은 드라이빙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저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자동화를 썼고요. 세 번째가 개인화입니다. 개인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경우 우리는 개인화를 추천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온라인 환경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게 야후라는 기업에서 굉장히 옛날에 일을 하다가 구글이라는 회사가 생겼는데, 그 구글이 너무 괜찮아 보여서 구글로 이직하면서 이제 이 온라인과 관련된 일들을 해왔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그 당시에도 초개인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에 아마존 같은 회사가 내세우는 게 사람마다 방문하면 첫 번째 페이지가 달라요, 이거였거든요. 저는 추천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AI 시대에서의 개인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가지 관점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제일 중요한 관점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를 준다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 다 프리퍼런스가 다릅니다. 프로파일도 다르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뭐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면 다 다를 거예요. 소위 이제 SKU, SKU라고 하거든요. 제품의 가치수가 무한대로 바뀌는 겁니다.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초개인화가 무엇이냐? 이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야놀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한 100배쯤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기준으로 27조 원 정도의 통합 거래액을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는 건 지금부터 어떻게 다시 100배 성장을 하지입니다. 근데 100배 성장을 하면은 쉽게 생각하면 27조 원 곱하기 100이니까 2,700조잖아요. 2,700조 원은 사실은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여행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면 한 전 세계가 4,000조쯤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 가서 쓰는 돈을 다 합치면 그러면 한 1경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2,700조를 저희가 한다는 거는
불가능해요. 근데 지금부터 10년 전으로 돌아가면은 지금의 27조 원도 불가능한 숫자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거래액 1조 원이 언간생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1조 원을 거래액을 만드는 회사도 별로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은 당연히 없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우리는 혁신을 하는 겁니다. 그 혁신을 하는 거는 우리는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냥 한 얘기가 아니라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합 거래액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숫자였던 거죠. 근데 그 숫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도 안 되는 파괴적인 엄청 도전적인 목표를 세팅해 놓고 비즈니스를 10년간 해오면서 거의 0에 가까웠던 거래액이 27조 원이 됐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그리는 꿈도 다시 100조를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고 진짜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세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혁신적인 생각을 하기 위한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쯤에 이제 구글로 이직을 했거든요. 야후에서. 근데 구글에서 일을 할 때 OKR이라는 것을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OKR을 적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거 뭐하러 적지? 왜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일했던 방식이랑 너무 달랐어요. 근데 저는 그 방식을 저희도 채택하고 적용하려 노력을 하고 있고, 테크 기업으로서 혹은 우리가 말하는 AI 데이터 기업을 성장을 하려면 꼭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혁신적일 수 있어야 내 팀도 혁신적이고 내 조직도 혁신적이라는 거죠. 내가 혼자서 일할 때 창업을 했는데 1인 창업이에요. 그러면 저런 게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내 개인이 먼저 저걸 해야, OKR을 해야 그 다음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OKR이 뭐냐? 입니다. O는 오브젝티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의 사업에 대해서 오브젝티브가 있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99%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거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오브젝티브를 이렇게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회사에 이제 비서분이 계십니다. 비서분한테 여쭤봤어요. 오브젝티브가 무엇인가요? 그럼 그 비서분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저는 비서로서 인정받는 것을 제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는 맞는 오브젝티브일까요? 아닙니다. 비서, EA.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있어야 됩니다. 비서란 게 뭔가요? 비서도 너무 다양한 비서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비서로서 인정받는다라고 말했을 때 그 오브젝티브를 이해하겠어요? 이해 못합니다. 비서가 무엇을 내재하고 있는지 그 의미가 명확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인정입니다. 인정을 받았다 하는데 인정을 받았다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뭘까요? 비서로서 특정 수준의 연봉을 받거나 혹은 내가 특정 레벨 이상의 평가를 받거나 연속으로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그 정의도 분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오브젝티브가 없으면 작을수록 기업의 인원이 작을수록 힘을 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 관점인데 하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나는 여기 봤다 저기 봤다 왔다 갔다 내가 방향을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더 큰 거는 조직 구성원이 작을수록 정말 힘을 합쳐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싸워야지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30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300이라는 영화가 300명이서 엄청나게 많은 페르시아군을 이겼다라는 영화 내용이에요. 물론 실제 역사적이기도 하고 거기서 보면 300명이 다 칼 각도부터 해서 내가 싸우는 것에 대한 목표의식이 너무 명확해서 아무리 많은 페르시아군도 이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OKR을 내가 잘 세팅해야 우리 조직 구성원들이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10명이 됐을 때 혹은 그 기업이 100명이 됐을 때 정말 중간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다 같이 똑같이 이해하고 그 공감대 하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OKR을
내가 잘 세팅하는 거의 1번은 구체적인 거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KR, 키 리절트를 쉽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브젝티브는 계속 진화는 합니다. 바뀌는 거지 이 하나가 고정되는 건 아니지만 모두가 동일한 오브젝티브를 공유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KR은 사실은 자유도를 주는 겁니다. 제가 아까 구글 때 OKR을 다 공유하거든요. 그래서 공유한 걸 봤는데 어떤 분의 KR이 뭐였냐면 하루에 줄넘기를 100개씩 해서 체력이 강해지기였어요. 근데 그분한테 왜 이런 걸 썼냐라고 물어보니까 일을 더 집중해서 잘하고 싶은데 본인은 체력이 약해서 한 30분, 1시간만 집중해서 일을 하면은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줄넘기를 100개를 해가지고 집중력을 높여서 그 높아진 집중력으로 더 일을 잘해보겠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회사에서 아레나를 정하거든요. 그 아레나에 줄넘기 100개 하기를 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자유도를 가지고 알아서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고 하면은 오브젝티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오브젝티브가 명확하다면 각자가 성과에만 책임을 질 수 있는 스스로 KR, 내가 할 일들을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적당하게 세팅하면은 기존 방식대로 하는 건데 스타트업은 기존 방식을 바꿔서 기존 기업들을 이기거나 새로운 시장을 만들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 부분은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목표를 너무 높게 세팅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있습니다. 내가 그 목표를 도저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무리를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타트업은 이렇게 일하는 게 기본 본질이고 스타트업이 리스크가 낮으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큰 기업이 걱정할 것이지 스타트업이 걱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목표를 세팅을 하는 것과 평가를 하는 것들이 분리가 되는 게 또 OKR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는데 그거대로 평가를 하면은 그 사람이 목표를 높게 잡을까요? 안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가 목표와 괴리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비전을 많이 보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이 어떤 거냐? 그게 불가능해 보이지 않고 가능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내가 당장의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그 회사의 비전을 믿고 투자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목표와 평가는 어느 정도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야놀자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겠지만 당시 저희가 이제 약 4년여 전에 그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에서 당시 1.7 빌리언 US 달러 지금 환율로는 한 2.34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도의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비전을 많이 얘기했겠어요, 그죠? 그 비전을 듣고 이 기업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니까 2조가 넘는 돈을 투자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뭘 하느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다면 그 돈을 투자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는 IR 관점에서도 이 OKR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당연하겠지만 회사 중심이 아니라 생태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시장 분석입니다. 야놀자도 2개 펀드의 LP로, 메인 LP로 들어가 있어서 저희도 한 55개 정도 회사를 LP로서 펀드가 투자하는 것을 봤었고 저희는 그 외에 회사가 직접 인수를 하거나 투자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총 한 25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총 80건 정도를 직접 투자자로서 스타트업을 본 거죠. 근데 스타트업을 볼 때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시장 분석이 굉장히 러프합니다. 근데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장을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야놀자를 이제 전략을 짜기 위해서 거의 2달 동안 시장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실제 나라에서 나온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 나오는 자료들의 오류도 다 찾아냈습니다. 제가 그 관공사에 알려드리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저희가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는 데서 투자를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 한 부킹홀딩스라는 기업과 합쳐서 한 2천억 정도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이 이제 이름만 들으면은 모든 분들이 아는 굉장히 유명한 컨설팅 회사에 실사를 맡겼었어요. 근데 그 실사를 맡은 회사가 들어와서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로 분석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석한 걸로 실사를 하고 그때 이제 발표를 할 때 저희가 그게 다 틀린 거를 지적해 주면서 굉장히 이제 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장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시장에서 나름 비즈니스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매일매일 새로 깨달아요. 아, 내가 진짜 시장을 몰랐었구나. 근데 그 시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굉장히 누구나 구글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수준의 TAM 혹은 그러니까 Total Addressable Market 혹은 Serviceable Addressable Market 같은 걸 얘기하고 있다면 그 시장을 정확하게 슬라이스 쳐서 그 시장의 모습들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는 IR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아이디어 레이가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시장은 하이 그로스 컴퍼니 혹은 하이퍼 그로스 컴퍼니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 기업을 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유닛 이코노믹스에 대해서는 제일 열심히 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유닛 이코노믹스가 이제 공원이익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팔았을 때 그 물건 하나, 그 유닛에 대해서 얼마만큼 벌고 있느냐에 대한 지표를 또 열심히 보고 있고 세 번째가 매니지먼트 팀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혁신이 이루어지면은 기존 기업을 새로운 기업이 뒤집습니다. 저도 구글에 처음 입사했을 때 서치 엔진밖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는 서치 엔진보다는 뭐 유튜브나 안드로이드나 이런 걸 가지고 구글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결국에는 지금의 규모까지 막 성장을 해서 1등들을 다 제치고 현재 위치에 올라간 거죠. 근데 그때 그 1등의 위치에 올라갔던 가장 큰 모멘텀은 모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또 인터넷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럼 인터넷, 모바일, 이제는 AI 이렇게 새로운 혁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기업을 새로운 기업들이 뒤집을 건데 그 뒤집으려면 성장이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 유닛 이코노믹스 그리고 마지막이 탑 매니지먼트 팀을 보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룰 오브 40가 수익성 더하기 성장성.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 10%고 성장률이 30%면 10 더하기 30이니까 40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룰 오브 40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룰 오브 40는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기업의 가치를 매길 때 요즘에는 가장 기본으로 보는 지표인 것 같아요. 저 똑같은 룰 오브 40인 회사들 중에서 성장률이 30%인 회사의 멀티플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근데 이 멀티플이 높은 이유는 결국 성장을 많이 하는 혁신 기업이 1등 기업을 제칠 거고 1등 기업을 제치고 나면 언제든지 돈을 벌겠지라는 우리가 몇몇 최근에도 이제 막 1등을 올라오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보여줬던 트랙을 탈 거라는 기대 때문에 이렇게 멀티플이 높은 거고요. 이 멀티플은 여기는 평균이 40이지만 뭐 아시는 것처럼 팔란티어나 요즘에 성장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서 몇백씩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저는 모바일 시대를 편승해서 성장을 시키는 모멘텀에서 이제 스타트업에서의 활동을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AI가 좋은 모멘텀이 될 거고 다시 이제 점점점 수익성에서 성장성으로 뷰가 넘어가고 있고요. 제가 이걸 매 쿼터 팔로우 하거든요. 근데 원래는 수익성 10%에 성장성 30%가 압도적으로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라고 말했습니다. 한 50% 정도가. 근데 최근에 아직도 이게 1등이긴 하지만 수익성 0에 성장성 40%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는 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비중이. 그만큼 점점점 성장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는 시대가 오는 거고 다 AI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혁신은 당연히 있을 거다. 여긴 다 그걸 믿으시기 때문에 짧게만 설명드리면 혁신의 속도는 가장 빠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혁신들보다 AI는 공급자 단과 소비자 단을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것, 즉 중간에 인터미디어리를 없애버리는 이러한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혁신의 속도는 과거 인터넷이 도입되거나 모바일이 도입되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를 거고요. 뭐 당연히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챗 GPT를 사람들이 어답션을 하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른 게 그거의 좋은 예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혁신의 범위와 임팩트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이게 1년 반 전만 하더라도 AI가 세상을 바꾸는 거에 대한 확신이 50%밖에 없었어요. 근데 올해 초부터 이게 100%로 바뀌었고 최근에는 아예 그냥 포모처럼 여기에 편승하지 않으면은 큰일 나는 걸로 바뀐 거죠. 점점 이 혁신에 대한 임팩이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안심하고 AI에 몰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보통 인프라 투자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서비스가 형성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인터넷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터넷 사업이 커지겠으며 모바일 폰, 아이폰을 안 쓰는데 어떻게 모바일 환경으로 사업이 커지겠어요? 당연히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인프라 투자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름을 다 까먹었지만 처음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뭐 3G, 4G 같은 모바일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주도한 기업들이 다 시가총액이 탑 10 안에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인프라 투자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어느 순간 그 기업들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서비스만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아니죠. 많은 이제 이 AI 그루들의 얘기하는 거는 인프라 투자는 아마 3년 안에는 끝날 거다라는 게 요즘의 대세거든요. 인프라 투자가 끝나면은 거짓말처럼 거기서 1등하는 서비스 기업들이 시가총액 탑 10 안에 들어가면서 세상을 바꾼다라고 말을 할 거고, 저는 이 서비스 기업들의 기회가 3년 안에 굉장히 크게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뭐가 열릴 거냐? 그게 벌티컬 AI라는 겁니다. 저는 생성형 AI는 이것도 제 표현 아닙니다. 공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기만으로 살아있을 수는 있지만 잘 먹고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차별화들이 막 생길 거고 그걸로 돈을 벌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인터넷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안 쓰신 분들 많겠지만 옛날에는 컴퓨터를 켜고 익스플로러나 뭐 넷스케이프나 뭐 크롬 같은 거를 열면 첫 화면으로 모든 데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검색 엔진이 짱인 거예요. 모든 거의 통로가 검색 엔진이었습니다. 그럼 검색 엔진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검색 엔진이 세상을 다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심지어 안드로이드처럼 모바일 폰에 있는 OS 다 깔리면 걔네가 다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거기 안에 있는 서비스들이 시장을 상당히 많이 먹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메타죠.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젠 AI는 우리가 공기처럼 쓰게 될 거고 그 안에서 돈 버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저는 그게 굉장히 높은 확률로 벌티컬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거는 이제 저는 왜 벌티컬 AI가 커지냐에 대한 좀 예시적인 건데요. 예전에는 마트에서 오프라인으로 물건을 샀었습니다. 근데 물건을 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하나는 물건이 다양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거기는 한 가지밖에 없으면은 딴 거 못 사잖아요. 그래서 다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가 무조건 잘 됐어요. 옛날에는 대형마트가 엄청 성장하고 최고의 비즈니스였습니다. 근데 지금 대형마트 잘 안 가잖아요. 왜냐면 아무리 대형마트가 커도 걔네가 포함할 수 있는 물건의 가짓수는 몇천 가지거든요. 온라인은 몇만 가지, 몇십만 가지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물건의 종류로서 오프라인, 온라인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정보입니다. 보시면 여기 있는 물건들 정보를 오프라인 가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뭐 이렇게 뒤에 써 있는 거 일부 조그맣게 써 있는 것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격표 옆에 뭐 그람당 얼마 이 정도의 이제 정보만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정보를 얻을 데가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말도 안 되게 정보를 조금만 줘도 저걸 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걸 살 수가 없죠. 왜냐면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게 너무너무 쉬운데.
그래서 옛날에 보면 저렇게 이 위에다가 우리 상품에 대한 정보를 막 적어주거나 아니면 뭐 시식처럼 그 앞에서 막 물건 나눠주면서 어떻게든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다 사라진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는 온라인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제품의 가짓수로도 이길 수가 없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이길 수가 없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오프라인 공간의 제약과 정보 전달의 한계라는 것은 사실은 AI가 아니라 온라인 시대부터 있어 왔는데 AI가 되면서 아까 제가 몇만 개에서 몇십만 개라고 말씀드렸던 게 무한대로 바뀝니다. 제품의 가짓수가 무한대로 바뀌어요. 이 무한대로 바뀌는 게 저 개인화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호텔에 갔습니다. 근데 A라는 호텔의 스탠다드 룸이 120불이래요. 그럼 난 120불을 본 순간 우선 가격 비교를 합니다. 딴 데서 싼 데 없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0불이 제일 쌌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가격을 깎을 겁니다. 첫 번째, 저는 조식을 엄청 일찍 먹어요. 근데 제가 왜 조식을 일찍 먹냐면 새벽에는 사람이 없거든요. 6시 반 혹은 6시에 딱 식장 열리자마자 호텔 식당에 가면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쾌적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호텔의 입장에서는 그 시간에 오는 고객이 제일 고마워요. 왜냐면 브렉퍼스트 인클루디드라는 이 방을 생각보다 많이 못 팝니다. 왜냐면 그거를 특정 숫자 이상 팔면은 줄이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 하거든요. 근데 저같이 6시 반, 6시에 와가지고 밥 먹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메인으로 오는 7시 반에서 8시 고객을 당연히 똑같이 받을 수 있는 건 거죠. 그래서 깎아줄 겁니다. 10불 할인. 또 하나가 저는 호텔에 가서 물도 거의 안 쓰고요. 왜냐면 대부분 출장으로 가니까. 아마 여기 욕조에 물 받아서 쓰시는 분 많을 거예요. 호텔 가면. 저는 안 쓰거든요. 거의 당연히 전기도 별로 안 씁니다. 그리고 어메니티 다 챙겨갑니다. 저는 환경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어메니티 다 챙겨가고 심지어는 비누를 썼는데 출장을 제가 최근에 뉴욕, 파리, 런던, 옥스퍼셔, 다시 뉴욕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때 비누를 하나만 썼어요. 왜냐면 하나를 깠는데 그 비누를 한 번에 못 쓰기 때문에 아까워서 계속 썼어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어메니티도 안 받아도 되고 게다가 저는 청소도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제 방도 한 달에 한 번도 청소 안 하는데 뭘 그걸 매일 린넨을 갈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메니티 안 줘도 되고 나는 물도 아껴 쓰고 전기도 아껴 쓰고 다 아껴 쓰니까 그런 거 다 빼줘야죠. 그러면 저는 또 10불 할인. 저는 110불에 삽니다. 혹은 100불에 삽니다. 그러면 그 100불이란 가격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계신 분들의 프리퍼런스에 따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가 자동화, 개인화 이러한 단어들을 혼재해서 쓰고 있지만 전부 다 연결됩니다. 내가 오퍼레이션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오퍼레이션을 통제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서비스와 새로운 제품들이 무한대로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이미 겪고 있습니다. 유튜버들 옛날에는 여기 이제 굉장히 연기를 잘하시거나 재밌으시거나 혹은 뭐 묘기를 하시거나 무조건 방송국에 가가지고 잘 보여야 됐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내가 좀 이렇게 잘 나오면 그때부터 유명해지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방송국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인터미디어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중간에 인터미디어리가 없어졌어요. 또한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화장품 런칭하려고 하면은 3개월이면은 본인 브랜드 다 런칭 가능해요. 왜냐면 더 이상 내가 특정한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승부하지 않습니다. 브랜드 네임 필요 없어요. 왜냐면 브랜드 네임은 정보를 보기 어려울 때 얘기예요. 정보를 보려고 하는 정보가 없으면 내가 볼 게 없으니까 내가 아는 브랜드 사는 거거든요. 그런 일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다 겪고 있어요. 그래서 KBT 잘 되고 있고 유튜버들 잘 되고 있고 방송국 안 되고 있고 큰 화장품 회사 잘 안 됩니다. 이 트렌드는 너무너무 정해져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그 트렌드가 점점점 가속화되는 게 초개인화와 자동화하고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AI 및 데이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데이터예요. 근데 전 데이터가 좋은 데이터여야지 나쁜 데이터면 안 되니까 좋은 데이터 요소로 세 개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가 스트림라인드. 근데 스트림라인드는 클라우드에 기반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파리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스피커십을 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주제가 클라우드와 AI가 연계되어 있는 그러한 폴러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 스트림라인드라는 것은 데이터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흐르는데 그 데이터의 흐름을 실제 구성하려면 흘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 클라우드 개념이 없으신 저희 회사 직원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 5명이 쭉 서요. 그래서 제가 이 맨 왼쪽 끝에 있는 분이 오른쪽 끝에 있는 분한테 특정한 물건 한번 옮겨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옆에 사람 줘요. 그럼 이분이 또 옆에 사람 주고, 또 옆에 사람 주고, 또 옆에 사람 줘서 마지막 사람이 그 물건을 받거든요. 이러면 스트림라인드가 아닙니다. 클라우드 바구니를 하나 딱 놔두고 제가 클라우드 방을 놓고 마지막 분이 그냥 그거 가져가면 됩니다. 중간을 지나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림라인도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가 프로퍼리티입니다. 이거는 이제 IP에서의 그 P랑 같은 개념이어서 내가 직접 보유하거나 권한을 갖고 있는 데이터라는 거고요. 세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 그 인더스트리, 그 버티컬에 최적화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구성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버티컬은 결국 AI에 관련해서 제가 잠깐 여기 서 있을 때 어떤 거에 주력해서 보세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스피디오라고 했거든요. 아마 한 1, 2년 안에는 내가 서비스를 쓸 때 프롬프트로 요청하면 그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줄 겁니다.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그렇게 그냥 프롬프트 몇 개로 만들어줄 정도로 생긴다는 얘기는 데이터셋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데이터셋이 안 되어 있으면 아무리 AI가 용을 써도 좋은 서비스를 못 만듭니다. 비슷한 서비스를 만들죠. 그 데이터셋이 서비스의 퀄리티를 바꾸게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데이터셋을 내 버티컬에 맞춰서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있고 그 고객의 프로파일 아까 제가 이제 저처럼 청소는 별로 안 하고 근데 또 환경은 생각하고 근데 일찍 일어나가지고 사람 없을 때 밥 먹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서비스를 주고 그 서비스는 오퍼레이션과 같이 연관되어야지만 되는 거고 그거에 맞게 가격이 설정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돌아가는 이런 환경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거고요. 로보택시가 싼 것도 똑같은 거예요. 호텔이 내가 청소할 필요가 없으니까 인건비 아꼈고 어메니티 줄 필요 없으니까 원가 아꼈고 그 다음에 레스토랑에 사람 없을 때 사람 받았으니까 사람 더 받을 수 있어서 돈 벌고 그러면 그 자기네가 얻은 이익만큼을 일부 프라이스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프라이스가 바뀌는 거고요. 로보택시가 가격이 더 싼 레이스를 줄 거라고 하잖아요, 테슬라. 그게 그냥 자동차 값 자체가 싸니까 그런 게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을 통제해야 원가를 낮추고 원가를 낮춰야 더 좋은 서비스 나온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야놀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야놀자가 그러한 관점에서 뭘 하고 있는 건데 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실제 이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린 거에 한 절반 정도만 와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절반을 더 가야 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적어도 저희가 말하는 컨셉이 어플리커블하다, 적용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여행 산업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서플라이어는 우리가 이제 여행 갈 때 서비스를 받는 그 대상인 거죠. 뭐 호텔도 될 수 있고, 뭐 항공사가 될 수도 있고, 여행 시설이 될 수도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 베뉴가 될 수도 있고, 음식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공급자가 있고, 그 공급자를 우리는 이제 부킹 플랫폼에서 예약하시면 그냥 이 부킹 플랫폼이 저기에 있는 공급자랑 다 연결되어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는 한 20-30%만 여기한테 직접 받아요. 나머지는 이 홀세일러, 도매상들이 그 인벤토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 인벤토리는 이 소매상들한테 가는 거죠. 소매상은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습니다. 요 소매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온라인 비중이 50%밖에 안 돼요. 아직도 나머지 50%는 오프라인으로 여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장이 많은 여행 기업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로 고객한테 가기도 하지만 메타서치 혹은 검색을 통해서 고객에 도달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뭐 엔터테인먼트나 레저 시설 같은 거 가실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에버랜드를 가셨어요. 네이버에서 에버랜드 티켓을 사셔가지고 에버랜드 가셨어요. 요 에버랜드가 여기 있는 네이버까지 도달하는 그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저기 있는 서플라이어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저희가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기에는 또 서치 엔진 검색 같은 게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리테일러만 60만 개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러니까 여행 기업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아는 기업, 모르는 기업, 뭐 이제 생각했을 때 많지 않아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도매상들도 3,0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장을 딱 보면은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뉴얼로 공급자들이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급자가 정보를 제대로 전달 안 해주면 다 땡이잖아요. 아무리 여기서 용을 써도 저 서플라이어가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못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매뉴얼 프로세스가 문제였고요. 두 번째가 클라우드 기반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정보를 넘겨주고 또 넘겨주고예요. 근데 넘겨주는 이 경우의 수가 6천만 개, 3천 개, 60만 개. 그러면은 너무 복잡하잖아요. n 곱하기 n이면 숫자 계산 잘 안 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데이터가 엉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데이터도 표준 안 돼 있고 많은 문제들이 존재하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많은 기업들이 요거만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앱을 출시해서 여기서 대충 정보를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모든 서비스는 다 똑같아 보여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정보가 제대로 안 왔는데 서비스가 잘 나올 리가 없잖아요. 내가 보여줄 정보가 많아야 서비스도 잘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자한테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의 혼잡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모듈을 만들어서 데이터들을 매핑시키고 이러한 작업들을 한 게 지난 10여 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10년 동안 만들어 온 겁니다. 저희가 이걸 170개국에서 한 10만 개 정도 고객이 저희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터를 자동화시키고 있고 운영도 자동화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그 데이터 매핑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커넥티비티 서비스 주는 게 한 130만 개 정도의 공급자들이 한 2만 개 정도의 채널에 데이터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 역할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의 시간이 끝나가지고 짧게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연결하는 걸 저희가 10년을 넘게 해왔어요. 근데 이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는 AI 서비스를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AI 서비스를 주는 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만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위에는 모르겠다. 아래에 있는 데이터만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데이터를. 근데 이 데이터들이 잘 모이면서 여기에 있는 스탠드얼론 에이전트,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서비스들이 점점 빠르게 만들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한 거예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여기 세 단계까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최대한 좋은 셋으로, 이제 우리 벌티컬, 여행 벌티컬에 맞게 좋은 셋으로 만들고, 그것을 잘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 엔드포인트들을 구성하고, 그 엔드포인트들이 모이면, 이 데이터가 이 엔드포인트랑 연결돼서 모이면 서비스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서비스들을 예전에는 이게 잘 안 구성되어 있었으니까 일반 다른 기업들처럼 천천히 만들다가 이게 잘 구성이 되면서 점점 가속도가 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현재고요. 거기서 추가로 연결이 되면 그게 AI 에이전트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 넘어가고 저희가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었기에
이제 오픈 AI가 이제 한국에도 이번에 이제 오피스를 열었지만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오퍼레이터라고 처음 만들었었어요. 그 오퍼레이터에 한국에서 이제 카카오랑 야누자 두 개의 회사가 런치 파트너였고, 여행 섹터로는 글로벌에서 이제 아고다와 부킹닷컴으로 유명한 저희의 투자사기도 한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여행 기업인 부킹홀딩스랑 저희만 유일하게 오픈 AI의 파트너로 AI 에이전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이러한 현상이 점점 진화되면은 정말 초개인화와 완전한 자동화가 모든 산업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젠 AI가 아니라, 젠 AI는 공기 같은 거고, 그 공기 안에서 각각의 섹터별로 커스터마이즈 되어 있는 데이터 세트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요즘에 그걸 온톨로지라고 부르기도 하죠. 데이터셋이 구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진화되어 있는 AI 기술로 서비스들을 만드는 이러한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그러한 컨셉으로 지금 비즈니스를 구성하고, 그 덕분에 저희가 현재 29개국에 한 66개 정도 오피스를 가지고, 한국보다 해외에 저희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한 4,000명 정도 넘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외 인력이 절반 이상을 구성하고 200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과 같은 어프로치였기 때문에 저는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그냥 기존에 있었던 트레디셔널한 여행 기업과 같은 어프로치였다면은 어떻게 저도 지금 가끔 가다가 신기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 아프리카, 남미, 중동 모든 데 오피스를 가지고 거기에 주요한 고객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됐을까에 대해서 지금도 가끔씩 신기하긴 한데, 결국 저는 이러한 어프로치, AI에 기반한 데이터 어프로치가 이러한 이제 글로벌화의 시작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신 저희 야누자 클라우드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